3월 1일 한국산업은 아래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선급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이번에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가 6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전부 다 선급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선급 비용은 미리 준 거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내년 것만 선급 비용이죠. 그럼 월화에 계산하면 내년 2달치만 선급 비용이고 나머지는 올해 보험료죠. 그럼 6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란 이야기네요. 그럼 100만 원치가 내년 선급 비용이죠. 그럼 지금 선급 비용을 600만 원 적었으니까 얼마를 취소해야 되죠? 500만 원을 취소해야 되겠죠. 1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럼 이제 우리가 분개를 하면 대변에 선급 비용을 지우는데 올해 거 100만 원만 남겨놓고 500만 원을 취소하고 이 500만 원은 우리 비용 계정 과목 보험료로 인식하고 회계팀에서 한 거니까 800번대의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면 대변의 보험료고 금액이 100만 원이 됐겠죠. 그리고 선급 비용이 100만 원이다라고 썼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5번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 구독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월화 계산으로 할 것. 보니까 기억이 나네. 자, 그럼 비용 처리했대요. 계정하면 뭐라고 처리했을까요? 도서 인쇄비라고 처리했겠죠. 그럼 비용 처리했는데 정기 구독료가 60만 원이고 전액 선지급했으니까 월화 계산하래요. 그럼 우리는 도서 인쇄비로 정기 구독료 올해 비용돼야 되는 거는 9달이고 3달치 15만 원은 내년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도서 인쇄비를 60만 원 했으니까 올해 건 45만 원만이니까 15만 원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대변에 이번엔 도서 인쇄비 처리했던 거를 내년 거 취소해야 되겠네요. 도서 인쇄비 그리고 생산부서 거니까 500번 돼야 되고 내년 15만 원치는 이제 비용 취소를 하고 얘는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 비용 15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6번 거래은행인 한국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예금금액 1억 원, 만기 3년, 가입 연월일 4월 1일, 연이자율 10%, 만기일은 내년 3월 31일 월화 계산으로 할 것. 그럼 이번엔 정기예금에 대한 올해 해당하는 경과분 이자를 인식하라. 그럼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먼저 올해 단기 이자를 계산해 보면 1억 중에서 올해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 10%고 그럼 1,000만 원이겠죠. 곱하기 올해 해당하는 건 9달이에요. 그러면 월화 계산이니까 12분의 9를 하면 750만 원이 올해 이자네요. 그럼 이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실 때 이렇게 12분의 9가 있죠. 그러면 나누기를 먼저 하지 마세요. 계산하실 때는 곱하기 9 나누기 12 순서대로 하세요. 나누기 12 곱하기 9 하면 소수점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누기를 먼저 하시면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계산기에 01 쓰는 거에 한계예요. 컴퓨터 계산기는 무조건 오류가 나고. 말하는 김에 혹시 계산기를 본인이 구비를 한다면 12자리나 14자리를 쓰셔야 되지 8자리 하시면 안타까운 일이 금방 생겨요. 그래서 12자리 14자리 하셔야 우리 수업하는 동안 계산기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750만 원만큼 이자 수익 인식할 거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750만 원이고, 그런데 이건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이다 7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8월 1일 일시적으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월화에 계산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그럼 이번에는 수익인 건데 수익 처리 안 하고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네요. 그럼 선수 수익인데 우리 올해 경과된 게 9, 10, 11, 12 네 달이죠.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이니까 올해는 200만 원이고, 그럼 내년 거가 400만 원이죠. 그럼 선수 수익은 400만 있어야 되고 올해 거는 임대료라고 있어야 돼요. 200만 원은 임대료. 그런데 지금 장부에는 600이 전부 다 선수 수익이라고 부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선수 수익을 400만 원, 400만 남겨둬야 되니까 200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선수 수익 200만 원을 줄여주고, 대변에 얘는 임대료다 200만 원. 올해 단기에 해당하는 만큼은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2020년 1월 20일에 지급할 이자 수정하세요. 21년도로 내년 1월 22일에 지급할 이자 300만 원 중 지금 오탄한 거예요. 21년도로 바꾸시고, 자, 내년 1월 20일에 지급할 이자 300만 원 중 단기 2020년에 귀속되는 금액은 22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지급할 이자니까 이자 비용인데 올해 해당하는 게 220이니까 올해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자 비용을 인식할 거면 비용자리인 차변에 이자 비용이고, 올해는 220만 원, 대변에 위지급 비용 2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단기 차입금 중에는 주식회사 연재의 외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는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은 기말 기준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하고, 그럼 금액이 10,000달러인데 달러당 1100원이면 11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장부에 1000만 원 적혀 있는 걸 1100만 원으로 높여줄 거예요. 100만 원을. 그럼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계정 과목이 뭐였느냐. 단기 차입금 중이라고 적혀 있죠. 왜냐하면 계정 과목을 외화 단기 차입금 쓸 때도 있고 단기 차입금이라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보시고, 그럼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을 높여줘야 되죠. 자, 단기 차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부채 아니고 부채죠. 그죠? 그럼 부채를 100만 원 더 높여줄 거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 같은 자기 자리에 써줘야 더 올라갈 거잖아. 그럼 1000만 원 있던 걸 100만 원 더 올려서 1100이라고 만들어 줄 거예요. 기말 기준 환율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대변에 단기 차입금 주식회사 연재 100만 원을 올려주면 11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차변에, 자, 지금 느낌 봤을 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볼게요. 자, 빚이 늘어났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 생각하면서 바로 손해라는 거 알겠죠? 또 다르게 생각할게요. 차변은 비용 자리예요, 수익 자리예요? 그러면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금액이 100만 원이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외환 차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환산만 한 거예요. 계산만. 그래서 환산 손실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다음 10번. 정기말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천만 원은 21년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지금 장기 차입금의 만기가 내년으로 도래했죠. 그러면 우리 유동성 대체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장기 차입금은 부채 계정 과목이라서 대변에 있던 걸 먼저 얘를 지우고, 차변에 장기 차입금 한국은행 2천만 원. 다음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다. 여기에도 한국은행 거래처를 꼭 써주고, 자, 다음 11번.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오르고 내린 걸 가지고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럼 사마 보통은 일단 주식이 15,000원에 샀는데 기말이 16,000원이니까 1,000원 올랐죠. 그리고 1,000 주니까 100만 원 올랐네요. 그럼 얘는 오른 게 플러스 100만 원이 올랐고, 그럼 아래 동성 주식은 2만 원인데 2만 1,000원이니까 얘도 또 올랐네요. 그럼 1,000원이 올랐는데 500주가 있으니까 50만 원 올랐네요. 그럼 얘는 50만 원이 올랐으니까,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150만 원 올랐죠? 둘이 합쳐서. 그럼 150만 원만큼, 자, 자산인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고, 금액 15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150만 원. 다음 12번.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1339만 9,990원과 부가세 대급금 1260만 원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죠. 그럼 자, 부가세 예수금은 장부에 예수금이니까 대변에 있던 걸 정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고 1339만 9,990원이고 그럼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1260만 원을 쓰고 그럼 차이나는 금액이 79만 9,990원이네요. 그죠? 맞죠? 틀렸나요? 맞죠? 왼손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어요. 산수 안 돼서. 자, 그럼 이 금액만큼은 미지급 세금이다. 아니 어차피 연습 문제인데 좀 시험 숫자를 쓰지. 고민하게 만들어서. 자, 다음 13번은 이건 자동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 14번은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인데 자동 계산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하고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죠. 그럼 추계액이 우리가 모아둬야 될 퇴직 예상 금액인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지금 이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업부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이제 퇴직급여 추가액을 옆에 적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부는 400만 원만 추가하면 되겠죠. 이따 400만 원만 우리 급여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쓸 거고 아래 제조부 거는 200만 원이 2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2,900만 원 되겠죠. 지금 2,700만 원 잔액이 있으니까 자, 이 금액만 찍어 놓고 이따가 자동 계산 가서 금액만 써주면 될 거니까요. 자, 다음 5번은 15번은 단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얘도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니까 특별한 작업할 거 없이 그냥 본사 거, 공장 거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16번이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 2천만 원은 5년간 상각하며 2019년부터 상각하였다. 2012년도 말 무형자산 상각을 분계하라. 자, 그럼 얘는 개발비를 찾아서 올해 무형자산 상각비를 금액만 써주면 알아서 분계해 줄 거예요. 그럼 올해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중요한 그건 우리가 해야지. 그죠? 얘는 500만 원이죠. (400이) 아니죠. 그 이유는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2019년부터 상각했다는 건 한번 감가상각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전에도 이 분위기였어요. 우리 무형자산 상각할 때. 그죠? 우리가 무형자산은 대변에 개발비다라고 써서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부터 상각했다는 건 19년도에 한번 1년간 상각한다고 줄인 금액이 2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년짜리 내용연수인데 지금 한번 줄였으니까 4년 남아있는 게 2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오늘 안 가지고 온 책의 무형자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장부가액 형태 알려주면 잔존 내용연수 나누고 취득원가 알려주면 총 내용연수를 나누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보면서 한 번 더 설명 다 할 거니까. 자, 얘는 그래서 500만 원이에요. 일단 이 금액은 우리가 계산해야지. 물론 컴퓨터에 느낌을 안다면 19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컴퓨터에 치면 제가 알아서 나와요. 자, 다음 17번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하는 거죠. 여기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이거 하는 거네요. 이따 자동계산해서 하고 법인세 560만 원이래요. 이것도 자동계산해서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정리했으니까 수동결산 분계를 전부 다 쭉 이제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자 우리 회사 1050 맞죠? 1050으로 들어가셔서 12월 31일 날 먼저 분계를 할게요.
이제 우리 자동계산 13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말 재고 자산의 문제죠. 자, 그럼 이제 계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엔터를 치고 먼저 첫 번째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338만 원을 쓰고, 다음 아래로 내려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701만 원을 쓰고,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 1088만 원을 쓰고. 자, 그럼 이제 결산 분기할 준비 끝났죠? 세 개만 써준 분기 준비됐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 다음 14번은 우리 400만 원, 200만 원 구했었죠? 그럼 영업부권은 급여 아래쪽에 있는 퇴직급여 1200에 생산부권은 올해 추가액이 400만 원이다라고 쓰고, 다음은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1200에 200만 원이라고 써주고.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죠? 다음 감가상각비 문제는 본사 영업부 건물 판관비로 쓸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우리는 아래쪽 판관비에 감가상각비 건물에 1460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일반 감가상각비 적혀 있는 곳에 생산부 건물은 330만 원, 기계장치는 500만 원. 또 16번에 개발비 올해 상가액 500만 원 구했었죠. 그러면 자, 판관비에서 아래쪽에 보면 무형자산 상각비에 개발비가 있죠. 여기 개발비에 500만 원 써주면 되고. 다음 17번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데,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그리고 1%할 거다. 자, 그럼 위에 대손 삼각 버튼 누르시고 1%고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그리고 미수금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지우고. 지금은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 처리한다는데 얘 알고 있죠? 영업외로 할 거다. 영업외가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그럼 이제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고 다음 법인세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서 아래로 내려보니 산납세금 300만 원이 보이죠? 그러면 그대로 300만 원 분기할 거니까 300만 원 분기하라고 써주고, 다음 우리 문제에서 법인세가 560만 원이라 했는데 지금 선납세금이 300만 원이니까 추가로 내야 될 금액이 260만 원이죠. 그 금액을 여기 추가 계상액에 26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 있는 건 전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그리고 예 하면 이제 자동 결산 분계 완료 글자가 보이면 잘 하신 거예요. 이 글자가 안 보이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였죠,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우리 결산 내용도 봤는데, 자, 지금 우리 책의 2단 페이지도 보면 장부조에 적혀 있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영양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 기출문제 저하고 푸는데 나는 목표가 전산 회계 1급이야 라고 이상한 생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네들을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봐봐야 나중에 지금 생각했던 기준으로 장부를 안 열어요. 그러면 그냥 시간만 낭비니까. 저도 회계 1급 시험만 하는 대비반은 이거 연습해요. 문제 나오면 여기 열어라고. 근데 답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저는 여기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열어라 그래도 여러분 열고 싶은 대로 열 거예요. 어차피 값은 똑같거든. 그럼 자기 편한 데 길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기다렸던 새 책 보고 싶었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재무보고의 목적이라 적혀 있는 회계 개념 아래에 전제가 우리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걸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우리 기업가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유용한 정보가 경제적 의사결정, 돈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아래 회계 분류에서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있는데, 이제 재무회계는 우리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라는 건 우리 채권자라든지 미래의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주된 이용자가 그래서 이해관계자죠. 그럼 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재무제표는 우리 5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볼 건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걸 가지고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거고, 이 정보의 내용은 우리 과거 역사적 정보가 주를 이룰 거야. 그냥 우리가 쓴 게, 계속 장부에 쓰고 있는 게 돈 벌었어, 돈 빌려왔어,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돈 벌 거야, 나 건물 내 거 될 거야,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죠. 미래 정보가 아니고 과거 정보 위주로 실현이 되었던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정보 범위는 필요 없고, 자, 원칙 적용이라고 적혀 있죠. 일반적인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간혹 어쩌다가 제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도 어쩌다 간혹 이야기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그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 유용성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관리회계는 우리 내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는 것,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관리회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관리회계에 대한 보고수단은
특수 목적 보고서라는 것,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맞춤형.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직원에게 이거 사업을 할까 말까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분석해서 가져다오라고 했을 때 주는 보고서는 우리 그 경영자마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정보의 내용은 미래적 정보라고만 적혀 있는데 미래적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과거의 정보나 이런 걸 토대로 미래지향적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해도 되겠습니다. 몇 년 뒤에는 본전될 것 같고 몇 년 뒤에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 원칙 적용은 회계 원칙이나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그런 대로 우리 원칙을 적용해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관리 회계는 우리가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이거 한 개만 기억해 둘게요. 관리 회계랑 원가 회계는 같은 게 아니다. 원가 회계는 이 물건이 얼마짜리냐 여기까지 하는 거고, 관리 회계는 그래서 이거 팔아서 본전치기 언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32페이지에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라는 게 있죠. 자, 개념 체계를 보면, 자, 이 개념 체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하고는 조금 틀려요. 자, 그럼 이 개념 체계에서 첫 번째 우리 위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표에 적혀 있는 것 있죠. 근데 표로만 보면 여러분 이해 안 갈 수 있으니까 32페이지로 넘어가면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회계 기준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 것들, 그런 내용이 개념 체계예요. 그럼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서 먼저 발생 기준이라고 적혀 있죠. 개념 체계에서 발생 기준으로 하라니까 회계 기준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그냥 아예 구현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업,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는 우리 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하는 거지, 청산할 기업이라는 기준으로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지금은 그렇게 자주 안 나오는데 과거에는 단골 문제였어요. 자, 책 적혀 있는 글자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시 앞으로 한번 갈까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에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질적 특성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IFRS하고 두 개는 좀 차이가 있게 분류를 나누고 있어요. 내용이 크게 틀린 게 아니고 분류를 다르게 나누고 있는데 이 저자가 헷갈려서 꼬였어요. 신뢰성에서.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만 제가 설명드리면, 자, 얘는 첫 번째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신뢰성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질적 특성이 있는데, 이 회계의 질적 특성이라는 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생산한 정보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러이러한 성격이 없다면 이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해 가능성은 이 글자만 가지고도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는데 외부 이용자를 위해서 내가 작성했는데 그 외부 이용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 그럼 쓸모없는 정보지.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그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필요로 하거나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자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 투자하는 시점에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믿으면 판타지 소설이지. 그죠? 그래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교 가능성. 이건 우리 기관 간의 비교라는 것도 있고 기업 간의 비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기관 간의 비교는 우리 어제 하고 재무제표 열면서 오늘도 전기하고 같이 두 개를 비교하도록 두 개 같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야 올해 10억 벌었을 때 많이 번 건지 작게 번 건지 그래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의 부채가 지금 100억이에요. 너무 많아. 근데 봤더니 작년엔 1000억이었는데 올해 100억이면 어휴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올해 것만 가지고는 못하니까 기간적인 의미의 비교 가능성도 있고 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지금 A 기업, B 기업, C 기업이 전부 다 투자를 받고 싶다면 A, B, C 기업이 같은 회계 기준 안에 있어야지 투자하는 사람이 그냥 보고 비교를 하지 각 회사마다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서 회사마다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면 투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주식을 이제 한다는 거는 거기 나온 거는 상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도록 상장한 주식회사들은 전부 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주식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회계 기준으로 서로 비교 가능성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한 개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건 회계 정보로서의 역할이 이제 상실하게 되는데 근데도 여기에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두 개를 우리는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해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IFRS는 이하고 똑같은 말인데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쓰면서 조금 꼬이기 시작하면서 들어간 게 이쪽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가지고 얘가 주로 나오니까 자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주요 질적 특성인데 주요 질적 특성은 안에 하부 속성이 있어요.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 신뢰성은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이 있어요. 딱 세 개씩 있는 게 짝지 맞춰서 문제 내기가 참 좋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 한때 엄청 자주 나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험 가기 전에 이거 외우고 들어가라고 말할 때도 있을 만큼 옛날에는 자주 나왔는데 참 앞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보신 분들이 옛날에 너무 잘 맞춰가지고 지금 자주 안 나와요. 그렇게는. 자, 옛날에 얘가 엄청 자주 나오는데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또 우리는 제일 어려워하는 우리의 저기 한글이죠. 단어로 나오면 눈에 잘 보이는데 이게 긴 장문으로 문장으로 나오면 그래서 얘가 또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예측이라는 글자하고 피드백 혹은 확인, 적시라는 글자는 얘네들을 표현하려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문으로 길게 하려고 그러면. 근데 얘네들은 이 글자가 없어도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서 얘네들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목적 적합성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라는 것 투자하는 사람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어디 투자하려고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가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타이밍이구나 좋아지는 거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내가 투자를 할 타이밍이구나, 아니면 이때 잘 될 거였는데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확인적 역할도 재무제표에서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시성, 지금 투자할 건데 재무제표 달라 그랬더니 막 옛날 2년 전 거 주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질적 특성이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 적합성이 얘가 상실하게 되면 회계 질적 특성은 망가진 회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오른쪽 신뢰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기 위해서 일단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 제 통장에 1조가 있어요. 자, 믿음 가나요? 저도 안 가요. 1조 있었으면 저는 한량 스타일이라 그랬죠. 그냥 그 돈 매일 쓰고 앉아 있을 거예요. 쓸 일도 없어요. 라면 몇 박스 사놓고 살면 돼요. 자, 그럼 제가 1조 있다 했을 때 여러분이 검증을 해봐도 절대 그 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시죠.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1억 있어요. 10년간 모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제 연봉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 봤더니 얘가 10년 동안 모았으면 1억은 아니더라도 한 9,900원 모았겠네, 이렇게 생각 정도 된다면 1억 벌었어야 하는 저를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검증 가능성은 여러분이 계산했을 때 딱 그 금액이 된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출값 정도까지 맞도록 유치할 수 있어야 되지, 이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100억인데 내가 봤을 땐 30억도 안 돼, 그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회사가 100억 벌었다는데 내가 계산해도 한 98억 99억 이렇게 나오면 서로의 방법의 차이가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사치까지는 나와야 그 검증을 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이 두 개는 같이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다고 막 부각해서 쓰고 불리하다고 얘를 좀 축소해 가지고 같이 그냥 뭉쳐 가지고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외부인자 그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냥 모든 내용을 있는 사실 그대로, 그 누구에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에 따라서 경중 따지지 말고 전부 다 표현해줘라는 게 해야 우리가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한만 목적 적합하더라도 못 믿으면 망가진 재무제표고, 한만 믿을 수 있어도 쓸데없는 기간에 주거나 투자할 때도 아닌데 갖다 주면 얘는 쓸모없는 회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둘이는 전부 다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둘 다 높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둘 중 한 개라도 아예 바닥을 치면 못 쓰는 망가진 재무제표예요. 그럼 둘 다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 둘이가 이제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 여러분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쉬었다가